2000년대 중반 NBA 모든 팀들에게는 한 가지 로망이 있었는데 바로 골밑을 지배할 수 있는 최정상급 빅맨을 보유하는 것.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리그를 폭격하며 LA 레이커스에게 3핏의 영광을, 마이애미에게는 첫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샤킬 오닐의 임팩트는 엄청났고, 그의 영향으로 인해 각 팀들은 괴물 같은 피지컬을 보유한 빅맨 영입에 혈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2007년 드래프트에 제2의 데이비드 로빈슨, 제2의 하킴 올라주온으로 불리며 샤킬 오닐의 뒤를 이어 NBA를 지배할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한 명의 대학 출신 빅맨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의 그렉 오든이었습니다. 인디애나 로렌스 노스 고교 시절 팀을 3년 연속 인디애나주 챔피언으로 이끌며 2006년 전미 올해의 청소년 농구 선수, 인디애나 미스터 바스켓볼, 올 아메리칸 팀 선정 등 고교 선수로서 수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을 휩쓸다시피 한 그렉 오든은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 속에 나이 제한으로 인해 NBA 직행이 어려워지자 오하이오 주립대학 진학을 결정합니다. 신장 213cm, 체중 130kg이라는 센터로서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보유했던 그는 괴물 같은 운동 능력까지 갖췄던 만큼 대학 무대에서 1년 만에 최고 빅맨 자리에 올라섰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을 NCAA 토너먼트 결승까지 이끄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결승에서 한쪽 팔이 다친 상태로 매치업 상대인 요아킴 노아와 알 호포드를 압도하며 25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준 오든이 더 이상 대학 무대에 머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그는 2007년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한편 거듭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암흑기를 겪고 있던 포틀랜드는 2006년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브랜든 로이가 각각 신인왕과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등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06-07 시즌 32승 50패를 기록, 향상된 성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포틀랜드가 2007년 드래프트 로터리에 배정받은 추첨 확률은 5.3%에 불과했고, 이는 알드리지, 로이와 함께 팀 재건에 코어를 맡아줄 유망주 수집이 필요했던 포틀랜드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분명 아쉬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결과 포틀랜드에게 기적이 찾아왔고, 그들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시 그렉 오든과 함께 대학 무대 최고의 공격 머신으로 평가받으며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있었던 전미 최고의 플레이어 케빈 듀란트 역시 물론 강력한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지만, 갈수록 희귀해지는 센터 포지션에다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던 역대급 유망주를 포틀랜드는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고, 그들은 200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그렉 오든을 지명합니다. 당시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샤킬 오닐과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던 야오밍이 리그 최고 센터 자리를 다투던 상황에서 데뷔와 함께 당장 퍼스트팀 입성까지 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받은 그렉 오든.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 수술로 인해 데뷔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린 오든은 다음 시즌인 08-09 시즌 61경기 출전에 평균 8.9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했고, 09-10 시즌에는 주전으로 올라서며 팬들이 바라던 활약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09년 12월 왼쪽 슬개골 골절로 인해 또다시 시즌 아웃된 그는 이후 10-11 시즌을 앞두고는 왼쪽 무릎 수술을, 2012년에도 또다시 무릎 부상으로 세 번째 무릎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날려버립니다. 포틀랜드 입단 후 5시즌 동안 출전한 경기는 고작 82경기, 한 시즌에 해당하는 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한 오든에 대한 포틀랜드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는 역대 최악의 1번 픽이라는 평가 속에 11-12 시즌 도중 방출되고 맙니다. 한편 오든이 방출되던 즈음 케빈 듀란트는 3년 연속 득점왕 타이틀 획득과 함께 오클라호마 시티를 사상 첫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며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등극, 오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포틀랜드 팬들을 더 씁쓸하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듀란트를 거르고 오든을 지명한 것에 대해 포틀랜드 구단 수뇌부들의 안목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매우 희소한 가치를 지녔던 센터 유망주라는 점, 그리고 대학 무대에서 보여줬던 오든의 기량 등을 종합해봤을 때
그를 지명하는 것은 마치 배가 고프니 밥을 먹는다 수준의 당연한 일이었기에 포틀랜드가 아닌 다른 팀이 1순위 지명권을 얻었더라도 대부분의 구단들이 듀란트가 아닌 오든을 지명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결과적으로 2007년 포틀랜드에게 찾아온 5.3%의 기적은 행운이 아닌 23년 만에 되풀이된 악몽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처절한 탱킹 레이스 끝에 19.9%의 1순위 추첨 확률을 갖고도 5순위 지명권을 얻는 데 그친 보스턴 셀틱스는 분노의 영입을 잇따라 단행했는데 시애틀로부터 레이 알렌을, 미네소타로부터 케빈 가넷을 데려오며 현대농구 슈퍼팀의 시초라고 불릴 수 있는 가넷, 알렌, 피어스의 빅3를 구축하였고 그렇게 2008년 NBA 리그를 지배합니다. 2007년 앰퍼니 하더웨이 이후 14년 만에 멤피스 주립대학 팬들을 가슴 뛰게 만드는 장신 포인트 가드가 입학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데릭 로즈. 중학교 시절 로즈의 강한 승부근성에 큰 감명을 받았던 멤피스 주립대학 존 칼리파리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의해 진학을 결정한 그는 드리블 중심의 모션 오펜스를 활용하는 칼리파리의 전술 아래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팀의 개막 26연승과 정규 시즌 1위를 이끌었고 계속된 토너먼트에서도 큰 경기에 강한 선수다운 퍼포먼스로 팀을 토너먼트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는데요. 비록 캔자스 대학과의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NCAA를 대표하는 스타 가드들과의 매치업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며 파죽지세로 올라온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 그 자체였고 1학년을 마친 뒤 곧장 2008년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한 로즈는 강력한 드래프트 1순위 후보로 떠오릅니다. 한편 06-07 시즌 스캇 스카일스 감독의 지도 아래 강력한 수비 농구를 바탕으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한 시카고 불스는 조던의 은퇴 후 계속된 암흑기를 벗어나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등 순조롭게 리빌딩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영입한 벤 월러스가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비 농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골밑 장악력은 약해졌고 결국 그들은 07-08 시즌 동안 무려 3명의 감독이 거쳐가는 혼란 속에 33승 49패를 기록, 동부 컨퍼런스 11위에 그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한 시점, 그러나 마땅한 트레이드 카드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바로 드래프트를 통한 전력 강화였지만 동부 11위, 리그 전체로는 22위를 기록한 시카고에게 배정된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확률은 1.7%에 불과했고 그렇게 시카고가 드래프트에서 대형 유망주를 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결과 시카고에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왔는데 1.7%라는 극악의 확률을 이겨내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것.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시카고에게만 국한된 기적이 아니었는데 시카고 남부에서 태어나 대학 입학 전까지 시카고에서만 지내왔던 로즈에게 있어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고향팀에서 데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만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2008년 6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드래프트에서 데릭 로즈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데뷔 시즌 전경기 출장에 시즌 평균 16.8득점, 3.9리바운드, 6.3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인왕을 수상한 그는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카림 압둘자바가 갖고 있던 역대 플레이오프 데뷔전 최다 득점과 타이를 이루는 활약을 펼치는 등 충격적인 활약으로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데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마치 기어를 변속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순간 가속도와 방향 전환을 무기로 득점과 어시스트에 모두 발군의 실력을 과시한 로즈는 특히 자신의 전 매트커와도 같은 헤지테이션과 크로스오버로 상대 수비를 초토화시키며 구단을 뛰어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반열에 올라섭니다. 3년차 시즌이었던 10-12 시즌에는 높아진 외곽슛 능력과 업그레이드된 공격력으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시즌 평균 25득점, 7.7 어시스트를 기록, 만 22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시즌 MVP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 리그 넘버원 플레이어가 되었고 이 같은 로즈의 센세이셔널한 활약에 힘입어 시카고 불스 역시 조던 시대 이후 처음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는 등 리그 최강팀 가운데 하나로 등극하는데요. 하지만 로즈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그것도 너무 빨리 찾아왔고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버린 2012년 필라델피아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에서 당한 왼쪽 십자인대 파열 부상 이후 계속된 여러 번의 부상과 수술로 인해 과거 보여줬던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무브를 잃어버린 채 로즈는 여러 팀을 전전하는 전이벤 신세가 되고 맙니다. 비록 짧은 전성기 이후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해버린 로즈지만 전성기 시절 그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시카고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함은 물론 조던의 향기까지 느끼도록 만들 만큼 대단한 수준이었고 그 시작에는 1.7%의 확률이 만들어낸 기적이 있었습니다. (1011)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011년 2월 24일 LA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간의 2대2 트레이드가 성사되었는데 클리퍼스가 베런 데이비스와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클리블랜드로 넘기는 대신에 모 윌리엄스, 자마리오 문을 데려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해당 트레이드의 중심은 단연 베런 데이비스였는데 2008년 당시 5년 65밀 대형 계약과 함께 클리퍼스로 이적한 데이비스는 그러나 첫 해부터 눈에 띄는 경기력 저하와 함께 잦은 부상까지 당하며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 그에게는 2년 28밀 계약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용에 비해 저조한 활약에 실망한 클리퍼스는 남은 데이비스의 계약을 덜고 샐러리를 비우기 위해 그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었고 데이비스만으로는 타 팀들의 흥미를 끌 수 없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트레이드에 포함시킵니다. 해당 딜을 추진한 닐 올셰이 클리퍼스 단장이 딜에 1라운드 지명권까지 포함시킨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참가할 선수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다가오는 드래프트는 흉년이 될 것이 뻔해 보였기에 드래프트 지명권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고 그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 드래프트에서 19살짜리 선수 하나를 건지는 것보다 에릭 고든이나 디안드레 조던의 계약을 연장할 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결정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편 팀의 전부와 다름없던 르브론 제임스가 디시전 쇼까지 펼친 끝에 떠나며 자연스럽게 리빌딩으로 노선을 정한 클리블랜드는 데이비스의 샐러리를 감당하더라도 하나의 드래프트 지명권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절실했기에 클리퍼스와의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앞서 언급한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샐러리캡 확보와 드래프트 지명권 확보라는 각자의 목표를 달성한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 그러나 두 구단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드래프트에 나선 선수들의 퀄리티도 로터리에서 높은 순위를 가져갈 확률도 낮다고 판단했던 클리퍼스가 1라운드 지명권에 아무런 옵션도 걸지 않고 그대로 클리블랜드에게 헌납한 것인데요. 하지만 클리퍼스의 예상과는 달리 로터리 추첨 결과 해당 지명권은 2.8%라는 확률을 뚫고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으로 치환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은 클리블랜드는 이어진 2011년 드래프트에서 포스트 르브론 시대의 코어 자원이 될 선수를 고르기로 결정했고 그들의 선택은 오른발 부상으로 인해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득점력과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듀크대 출신 가드 카이리 어빙이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화려한 개인기와 정확한 슈팅 능력을 과시하며 평균 18.5득점, 5.4 어시스트, 3.7 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신인왕을 차지한 어빙은 이후 모든 팬들이 알고 있듯이 리그 최고의 볼 핸들러이자 최정상급 가드로 성장하였고 2014년 르브론이 복귀한 이후에는 팀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서 오랫동안 클리블랜드를 동부 컨퍼런스 최강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특히 2016년 골든스테이트와의 파이널 시리즈 동안 르브론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여준 그는 7차전에서 NBA 역사에 남을 만한 더 샷을 장렬시키며 클리블랜드에게 프랜차이즈 사상 첫 파이널 우승까지 안겨주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19살짜리 선수 하나를 건지는 수단으로 평가절하했던 지명권은 2.8%라는 확률을 극복하고 클리블랜드 구단 역사상 최전성기를 가져다준 선택이 되었고 그렇게 단 한 번의 결정과 그로 인해 일어난 기적은 두 구단의 운명 또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르브론이 떠난 이후 3년 동안 리그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13-14 시즌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이자 올스타급 가드로 성장한 어빙의 활약에 힘입어 33승 49패를 기록, 포스트 르브론 시대 최초로 4할 승률을 돌파하며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성적은 분명 향상됐지만 여전히 플레이오프와는 거리가 있었고 동부 컨퍼런스 10위,
리그 전체로는 9번째로 낮은 어정쩡한 순위를 올린 탓에 이어진 2014년 드래프트에서 상위픽 지명권을 행사할 일도 만무한 상황. 특히 2013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고도 앤서니 베넷이라는 NBA 역사상 최악의 1픽으로 기록될 선수를 지명한 탓에 클리블랜드 팬들조차 드래프트에 대한 기대감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천 부스 안에 들어간 1000개의 공 가운데 17개밖에 배정받지 못한 클리블랜드에게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1.7%라는 최악의 확률을 뚫으며 또다시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근 4년 동안 무려 3번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 획득. 모든 우주의 기운이 클리블랜드로 향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지난 2번의 1번 픽을 통해 대박픽과 폭망픽을 한 번씩 경험한 클리블랜드는 흉작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2014년 드래프트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었기에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1순위 지명권을 두고 저울질한 선수는 바로 캔자스 대학 출신 2명의 유망주 앤드류 위긴스와 조엘 엠비드였습니다. 대학 입학 후 다소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고교 시절 넥스트 르브론으로까지 불리며 압도적인 재능을 과시한 위긴스와 큰 신장과 훌륭한 운동 능력이 바탕이 된 엄청난 포텐셜의 소유자였던 엠비드 가운데 드래프트 직전 엠비드가 오른발 피로골절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해지는 일이 벌어지자 클리블랜드는 모험이 아닌 안정을 선택. 2014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앤드류 위긴스를 지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위긴스와 엠비드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분명 당시 클리블랜드의 픽은 실패로 보이지만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클리블랜드의 유니폼을 입고 서머리그까지 소화한 위긴스의 거치는 그러나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 루머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고, 결국 2014년 7월 12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커밍 홈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하며 르브론 제임스가 공식적으로 클리블랜드로의 컴백을 선언합니다. 진짜 르브론이 온 마당에 더 이상 넥스트 르브론이 무의미해진 클리블랜드는 골밑 보강이 절실했던 만큼 리그 최고급 파워포워드로 불림하던 케빈 러브를 영입하기 위한 트레이드 카드로 앤드류 위긴스를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미네소타와의 협상 끝에 위긴스와 2013년도 전체 1순위 지명자 베넷까지 포함된 트레이드를 통해 케빈 러브를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카일리 어빙, 케빈 러브라는 빅3를 구축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이후 4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파이널에서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의 주인공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시간의 순서상 르브론의 복귀 이후 케빈 러브의 영입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르브론의 편지에서 위긴스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편지에서 클리블랜드 팬들에게 우승을 가져다주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르브론이 클리블랜드 수뇌부와의 복귀 협상 과정에서 팀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케빈 러브 영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정황상 사실에 가까운 소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클리블랜드를 프랜차이즈 첫 우승으로 이끈 르브론의 컴백은 케빈 러브 영입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것은 트레이드 대상이 된 앤드류 위긴스 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즉 2014년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클리블랜드에게 찾아온 1.7%의 행운이 없었다면 골든스테이트와의 전무후무한 4연속 파이널 매치업도 2016년 그들이 일궈낸 기적적인 창단 첫 우승도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18 시즌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는 등 공수양면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경신하며 리그 최고 빅맨다운 모습을 과시한 앤서니 데이비스의 활약에 힘입어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하며 의미 있는 시즌을 마무리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하지만 다음 시즌 정반대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오프시즌 동안 데이비스와 함께 트윈타워를 구축했던 드마커스 커즌스가 골든스테이트로 백코트를 지켜줬던 노장 라존 론도가 LA 레이커스로 이적하며 팀 전력에 구멍이 생겼고,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과 수비력 문제까지 겹치며 18-19 시즌 뉴올리언스의 성적은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성적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리그 PER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변함없는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문 팀 성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앤서니 데이비스가 2019년 1월 언해피를 띄우며 공식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
공개적으로 레이커스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 사전 템퍼링 의혹까지 일으킨 데이비스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한 뉴올리언스의 팀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서부 13위로 시즌을 마감하는데요. 데이비스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느낀 뉴올리언스는 결국 시즌 종료 후 그를 레이커스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니 18-19 시즌 리그 전체로는 7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탓에 25년 만에 로터리 추첨 확률이 조정된 2019년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6%의 확률을 배정받았던 그들이 추첨 결과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온 뉴올리언스의 선택은 반대로 너무나 예상 가능했는데 바로 2019년 드래프트가 일명 자이언 드래프트로 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듀크 대 재학 시절 동물 같은 운동 능력을 무기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선보이며 ACC 컨퍼런스 MVP까지 수상했던 자이언 윌리엄스의 1순위 지명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렇게 뉴올리언스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직전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자 30명을 모두 합한 수치보다도 많은 유니폼 판매량을 데뷔 전부터 팔아치우는 등 역대 루키 유니폼 판매량 최다 신기록까지 경신하며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채 데뷔하게 된 자이언 윌리엄슨. 부상으로 인해 2020년이 되어서야 갖게 된 NBA 첫 경기에서 4쿼터에만 무려 17득점을 쏟아부으며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른 그는 이후 경기에서 출전할 때마다 특유의 힘과 탄력을 과시하며 왜 자신이 괴물 신인으로 불렸는지를 증명해내는데요. 2년차 시즌 탁월한 파워와 스피드를 활용한 페인트 존 돌파, 그리고 스핀 무브에 이은 리머텍이라는 단순하지만 어떤 공격 옵션보다도 위협적인 방식으로 상대 골밑을 초토화시킨 자이언은 평균 27득점, 리그 PER 4위에 해당하는 기록과 함께 데뷔 2년 만에 올스타까지 선정되며 진화된 괴물의 퍼포먼스를 모든 팬들에게 과시합니다. 이 같은 활약에 차기 시즌 올 NBA 팀 입성까지 기대되었던 자이언은 그러나 21-22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발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하며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시즌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는데 그는 이후에도 경기 출전 시에는 리그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인저리 프론에 가까운 부상 이력과 체중 관리 실패, 성스캔들 논란 등 낮은 워크эт시까지 노출하며 팬들에게는 실망감을, 구단에게는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23-24 시즌 구단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자신을 괴롭혔던 부상 악몽에서 벗어나며 커리어 최다인 시즌 70경기에 출전한 그는 높은 야투 효율과 함께 좌측 돌파 일변도의 단조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우측 돌파 그리고 패싱 능력까지 보여주는 등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물론 24-25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면서 구단과 팬들을 또다시 뒷목 잡게 만들었지만 복귀 후 원래의 짐승 같은 플레이를 코트에서 보여주며 뉴올리언스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말이죠. 비록 드래프트 당시 받았던 엄청난 관심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빈자리를 대체해주기를 바랐던 구단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바로 6%가 이루어낸 기적으로 인해 뉴올리언스가 자이언 윌리엄슨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제 조건 성립 자체가 무척 힘들겠지만 꾸준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파괴력 넘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을 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